좋은 학술 심포지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그간의 연구를 이어왔던 주제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연구 논문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 도입부를 살짝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 알파벳의 도입은 그리스 사회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처음에는 구전되던 서사시를 기록하는 데 활용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검령이나 공공기록을 석판에 새기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록 체계를 가장 신속하게 실험한 집단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도기공과 도기화가, 그리고 조각가와 같은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문자를 단순한 기록 수단이 아니라 조형적 요소로 인식하고 작품의 표면에 문자와 이미지를 결합하였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종교적 신청과 정치적 제도, 예술가의 자의식, 그리고 시장의 수요 등 당대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는 화적 현상이었습니다. 문자와 이미지의 만남은 여러 층위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문자에 익숙하지 않았던 다수의 관람자에게, 그러니까 그 예술품들에 이제 글자가 쓰여졌을 때 그걸 누군가가 이제 읽었겠죠. 그 관람자들에게는 글자가 단순히 장식적 기호로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문해 능력을 지닌 이들에게 공헌자나 예술가의 이름 혹은 장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술품에 적혀져 있는 명문은 단순한 시각적 보완물이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고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통로였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그 그리스의 도기 가운데 도기 화가가 알파벳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연습한 것을 보여주는 도기입니다. 그래서 도기에 이제 보통은 이미지나 아니면 뭐 어떤 구체적인 형상들이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글자를 제가 배우던 도기공들이 글자를 여기 연습을 함으로써 글자 자체를 학습하는 그 사례뿐만이 아니고 글자가 하나의 장식적 모티프로서 사용된 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헤로도토스의 글을 인용해 주었는데요. 그리스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 그리스의 역사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이제 문헌 가운데 하나인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페니키아인들로부터 차용이 되었고, 그 알파벳은 이후에 조금씩 변형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강연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은 그리스 문자가 예술품에서 사용된 몇 개의 특징적인 사례를 선별을 했습니다. 모든 사례를 다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흥미로운 사례들,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아까 앞서서 안토니아디스 교수님께서도 이 사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스 알파벳이 남겨진 가장 오래된 그 도기의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이미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표면 위에 뭔가 날카로운 것을 이제 글씨를 새겨 넣은 것이고요. 그 내용이 이 춤을 가장 잘 추는 자에게 이 도기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 병에 담겨져 있는 술을 다 마시면 술이 취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저절로 춤을 잘 추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술적인 어떤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 포도주 병에 담긴 포도주와 함께 이 병을 춤을 잘 추는 사람에게 트로피로서 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스인들 가운데 에우보니아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정치적 이유로 이제 이탈리아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가장 이른 시기에 식민지를 이탈리아 남부에 건설을 하게 되는데, 나폴리 건너편에 있는 그 이스키아라고 하는 섬의 피테쿠사이라고 하는 지역에 식민 공동체를 하나 건설을 하는데, 그곳에서 나온 한 도기의 사례도 앞서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네스토르의 컵이라고 이 컵을 이름을 붙였는데, 이 네스토르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등장한 한 그리스의 그 영웅입니다. 그 영웅이 그 전장에 자신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아주 진귀한 그 술잔을 가지고 전장에 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볼품없는 흙으로 빚은 이 술잔이 나는 네스토르의 잔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황금잔이 발견할 만한 아주 중요한 값어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술잔이 무덤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이 술잔에서 언급된 네스토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서사시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술잔이 가지고 있는 이 원래 그 외형과 그리고 서사시적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이해를 하면 굉장히 유희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류의 초창기에 알파벳이 새겨진 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만들어진 도기 가운데 글자가 남겨져 있는 사례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본문에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말았는데 바로 도기공의 이름이 언급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 언급이 되냐? 바로 여기에 장식인 줄 아셨죠? 이게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이게 도기의 파편이어가지고 도기공의 이름이 온전히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노스메 에피에스엠 그래서 뭐뭐 앞쪽에 이름은 지금 이제 삭제되고 깨져가지고 없고 이노스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도기 자체가 이제 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기가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의 예술품들의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그 즈음과 그리고 또 알파벳이 이제 그리스 사회에 도입되기 시작하던 그 즈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문자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식자층이거나 아니면 지배계층일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위배되고 이렇게 예술가나 도기공처럼 사회 저층의 어떤 그 손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알파벳을 사용해서 자신의 작품에 이제 그 글자들을 남겼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본문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179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장에 첫 번째 단락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알파벳의 도입은 문자 사용을 소수의 전문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표현 문자 자체가 이제 그런 성격이 강하죠. 게다가 이제 그리스 알파벳은 모음까지를 완성을 하면서 발음하는 그대로를 금방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알파벳만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문자를 익히는 것이 사실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는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문자가 지닌 그리스 문자가 지닌 민주적 성격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도기공에 관해서 좀 자료를 더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그리스의 도기공들이 도기 공방에서 가마에서 도기를 부어가지고 꺼내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그 그림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도기공들이 육체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고증을 해주는 자료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리스 명문이 쓰여진 도기들의 몇 가지 사례들을 크게 세 범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에서 벌어지는 문화적인 이벤트 주로 이제 집안에서 벌어졌던 그 이벤트에 관해서 관련된 이미지들과 또 명문이 새겨져 있는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장이 해당이 되고요. 알파벳이 도입된 직후인 기원전 8세기 후반 독일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명문 가운데 하나가 아테네의 디플론에서 출토된 실패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그 트로피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남부 이탈리아 피테쿠사이에서 왔던 그 네스토리의 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이제 벌어지던 장소가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향연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행사였고요. 이러한 그 두 사례는 문자가 도입된 초기 단계에서 도기 명문이 단순한 설명적 기능을 넘어서 집단적 의례와 논리의 일부로 사용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례는 술자리 그러니까 그 심포지온의 맥락으로 이해되는 사례 중에 이제 하나인데 저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흑화식 술잔인데 그 표면의 중앙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쁘게 마시길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제 음주를 권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술자와 명문은 기원전 6세기 아테네에서 이제 융성했던 상류층 아테네 시민 가운데 이제 상류층 남성 시민들에게 자주 발생됐던 심포지온 문화와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술자는 그 포도주 잔으로 사용되는 킬리스라고 하는 전형적인 술잔인데요. 우리로 치면 약간 그 포도주 와인잔하고 좀 모양이 다르시 약간 좀 대접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실제로 지름이 큰 거는 한 30cm에 이르기도 하고요. 작은 거는 뭐 한 15cm 정도라고 하면 사실 이 술잔에다가 가득 술을 채우면 분들의 만족에 될 수 있을 정도
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술잔들은 대부분 무덤이나 이제 이런 발굴을 통해서 발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라기보다는 의뢰용으로 사용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사용되었던 것은 또 다른 어떤 좀 원형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은 그리스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무기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신화나 여러 재미난 이야기들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들 한 편에 쭉 살펴보면 거기에 또 글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장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기의 명문은 단순한 보조 텍스트가 아닙니다. 인물의 이름표나 단어와 짤막한 문장을 통해 고상 속 인물과 도기공이 관람자에게 먼저 말을 걸고 관람자는 그 소명을 읽음으로써 작품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물의 이름표는 장면의 화자, 그러니까 등장인물이죠. 그 화자를 특정해 관람자에게 도기화 속 등장인물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그 인물이 말하는 내용, 그 내용이 글자로 표기될 때 관람자는 문자로 전환된 음성을 따라 장면 속 인물들이 대화를 듣는 경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품은 에우프로니우스라고 하는 그 도기공의 작품인데요. 이 크라테르라고 하는 이제 넓은 항아리 같은 이제 단지예요. 그래서 꽤 크기가 커서 그리스인들은 이제 포도주 원액을 마시는 게 아니고 포도주에다가 물을 희석시켜가지고 마셨는데 그때 이제 포도주를 섞던 용도로 사용된 단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트로이 전쟁의 한 장면이 재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르페돈이라고 하는 그 영웅이 이제 전사를 하면서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두 명의 날개 달린 인물이 그의 시신을 지금 옮겨 나르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 히프노스라고 하는 그 잠의 신이 그의 시신을 옮기면서 이제 하데스가 있는 지하세계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인물은 이제 헤르메스인 걸 볼 수가 있죠. 날개 달린 모자와 그리고 신발을 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장면 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도 이 이미지를 보면 저게 누가 죽는 거지?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 이름표를 확실하게 달아줌으로써 작가가 도기를 바라보는 관람자들에게 이 맥락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수정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지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마차를 끌고 장수가 이제 출정을 나가는 장면 그리고 그를 이제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장면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영웅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의 도상인데 여기에도 명문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글자가 이렇게 보이시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포라라고 하는 이제 도구인데요. 이 암포라의 한 면에는 이름이 명시된 영웅들의 전차 출발 장면을 그리고 다른 한 면에는 익명의 전사자들이 전투를 위해 무장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원전 이 6세기경에 전차를 이용한 전사의 그 수송이 전쟁의 실제 전술로는 사용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이 전차가 사용되는 건 사실 그 호메로스의 영웅 시대에 사용됐던 그 보편적인 전투 방식인데 이 시대는 이미 한참 이후여가지고 이런 전차가 전투에서 사용되지 않던 시기인데 이 전차를 이용한 출정 장면을 이제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호메로스 서사시 특히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서사시의 영웅들을 묘사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겨진 명문에서는 이름이 남겨진 인물로 이제 마부가 이름이 히포다마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옆에는 에우리로코스라고 하는 전사가 서 있고 그리고 말들 앞에 앉은 노인은 히포메돈이라고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와 마부를 바라보는 여성이 한 명 있는데요. 클레아리스테라고 또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기에 여기는 그 나리 앞에 앉아있는 인물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말들 사이에도 말의 다리 사이에도 뭔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는 페이시스 칼로스라고 해서 페이시스는 아름답다. 페이시스라고 하는 이제 한 인물에 대한 언급인데 이제 그리스어로 칼로스라고 하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름답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페이시스는 아름답다. 그 전체에
그 묘사된 장면과는 크게 맥락에 상관이 없는 일종의 좀 다른 결의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시스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많을수록 인물들이 특정한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아니면 그리스 신화나 서사시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인지에 관련돼서 예술가들이 관람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명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엑시티아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이제 가장 유명한 도기공 가운데 한 명이 그 인물이 그린 작품입니다. 지금 이 두 인물이 머리를 이렇게 작은 테이블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뭔가 집중을 하고 있죠. 이거는 무드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장기를 두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한 명은 아킬레우스, 한 명은 그의 친구이자 절친이고 또 그리스의 영웅인 역시 아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지금 전쟁 중에 언제 다시 전장에 나가서 그 무기를 들고 싸울지 모르지만 잠깐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지루한 이제 그 기다림을 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명 아킬레우스는 아직 그 전장에 대한 어떤 그 준비성을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구를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고요. 아이아스는 투구도 내려놓고 조금 더 편하게 지금 게임에 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두 영웅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호메로스의 시나 서사시에는 언급되지 않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문헌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이 엑시티아스라고 하는 도기공이 이 장면을 창안을 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작품을 보는 관람자들은 아니 문헌에도 없고 우리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 장면은 도대체 누굴 그린 거야? 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영문으로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밝혀주었습니다. 여기에 아킬레우스의 이름을 써놓고 아이아스의 이름을 또 써놨어요. 그리고 그 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제 관람자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테세라, 트리아 이렇게 숫자를 써놨어요. 이 숫자가 뭘까요? 이들이 이제 보드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킬레우스가 4가 나오고 아이아스는 이제 3이 나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화가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알파벳을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작품에 잘 활용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누군가가 아름답다라고 또 이렇게 칭송하는 문구가 한쪽에 있고요. 여기는 독일의 다른 파편, 그러니까 다른 파편이고 다른 쪽 화면이 이제 이미지가 잘려서 제가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도기공의 또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엑시티아스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독일 화가도 자신의 서명을 또 여기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사례는 이제 이렇게 작품 그리스의 도기들이 얼핏 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명문이 쓰여져 있는 경우들은 훨씬 더 그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에우티메디스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도기입니다. 이 도기에서는 지금 3명의 남성이 술을 진탕 마시고 지금 제가 옷이 벗겨질 듯 말고 춤을 추면서 이제 밤길을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한편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그 텍스트에다가 이제 밝혀놨는데 여기에는 이 3명의 각각의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술가의 서명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의 왼쪽에 그 프레임의 이쪽이 따라서 프레임을 따라서 세로로 뭐라고 써있냐면 에우프로니우스는 결코 이렇게 못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에우티메데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에우프로니우스를 디스하는 거예요. 에우프로니우스는 누구냐면 상대 동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도기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처럼 아마 에우프로니우스는 그 정도 못 그릴걸? 이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을 한참 드러낸 것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럼 이 그림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이집트의 벽화나 아니면 그리스의 그 초창기 도기 화가들을 보면 도기들을 보면 거기 그려져 있는 인물들은 정면성을 띠거나 아니면 완전히 측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4분의 3 신체의 어떤 프로필의 어떤 어중간한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인체의 모습을 평면에 재현을 하고 있어서 당시 예술가로서 이 에우키미데스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어떤 실력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술품에 사용된 다양한 그 이름, 라벨들 그리고 또 뭐 독일 서명, 독일공의 서명들 아니면 또 독일공이 다른 공방에서 활동하던 예술가의 어떤 경쟁심을 표현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주로서 흥미로운 게 이제 칼로스 명문이라는 것인데 이 칼로스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어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요게 보통 이렇게 그 도기에 표기되는 방식입니다. 칼로스 하나만 딱 써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오페스 칼로스 그래서 이 소년은 이 청년은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특정 이름을 밝히지 않고 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밝혀라. 아까처럼 뭐 레아그로스 칼로스 아니면 뭐 특정 인의 이름을 밝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성을 칭송하기도 해서 여성형 형용사인 칼리라고 하는 형용사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이런 그 일본의 그 칼로스 도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 기원전 6세기서부터 기원전 5세기 있는 시기에 이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학자들이 이제 수년간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제안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특정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은 레아그로스 칼로스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 레아그로스라고 하는 인물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왜 남성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칭송을 할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는 올림픽 경기라던가 아니면 김나전이라고 하는 어떤 체육 단련장에서 나체의 모습으로 체력 단련을 했기 때문에 남성의 신체, 나체를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이제 좀 그런 가늠하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런 명문을 도기에 새겼다라고 또 이해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누가 아름답고 누가 안 아름다운데 지금 누구는 칭송하고 누구는 또 아름답지만 또 칭송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칼로스 도기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그 아테네 사회에서의 사교 그룹 내에서 어떤 특정인의 인기도나 사회적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이 칼로스 명문이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SNS에서 자신을 막 홍보하잖아요, 브랜딩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도기에 특정인의 인물을 마구 써가지고 칼로스라고 칭송한 다음에 그 도기들을 이제 많이 판매하거나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의 명성이 이제 드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게 사용되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로스의 명문을 우리 박물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도기가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도기네요. 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기들 가운데 이 칼로스 명문들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아래 부분이고요. 칼로스 명문 도기의 4분의 3 이상이 사실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등 해외로 수출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성역, 그러니까 종교적인 공간이죠. 성역의 공원물이나 무덤 부장품으로 확인되어 심포지엄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다 그런 지적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들은 사실 술잔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덤에서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성역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술잔이 심포지엄에서 사용되었느냐라고 할 때는 또 의문점이 또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로스라는 표식 자체가 상품의 매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어떤 태그 브랜드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기의 서명, 예술가들이 자신의 서명을 남기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 서명 역시도 에트루리아나 이탈리아에서 수입되었던 그리스의 도기들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로 기능한 것은 아닐까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좁아하니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이미지의 결합 방식은 매체와 시기별로 차이를 보지만 공통적으로 상호작용의 성격을 지닙니다.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추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 술잔이에요. 이 술잔은 테살로니키 국립박물관에 현재 소장이 되어 있고요. 아까
아칸소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보시면 하나의 술잔에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는 이렇게 여성의 얼굴을, 한쪽에는 남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명문이 쓰여져 있는데 나 에로스는 아름답다라고 해서 여성이 자신의 미를 스스로 칭송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고요. 아래쪽에는 티멜로스는 그 얼굴처럼 잘생겼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학자들은 이 인물이 피부가 약간 짙은 흑인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약간 백인들의 그리스인들의 전형적인 얼굴의 조상학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에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칼로스라고 하는 이제 명문을 통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게 오히려 유희적이고 조금 더 어떤 재미있게 술자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이 명문이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명문들은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소개시켜 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 맥락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예술가들이 그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관람자들이나 아니면 그것이 사용되는 사람들 또 도기의 구매자들 그것을 또 수입하는 어떤 지역의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마저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도기에서 문자와 이미지는 서로 보완하여 작품 내에서 대화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 미술품, 사용자, 도기의 구매자가 되겠죠. 그리고 관람자 또는 이 관람자가 꼭 인간 관람자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신이 관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다층적 주체들을 동시에 엮어내는 매개로 기능했습니다. 예술가는 글자를 통해 도상 속 인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도상 속 인물 간의 대화를 보여주거나 도상 속 인물이 관람자에게 말하게 하거나 또는 인격화된 도기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술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독창적인 역량을 도기의 표면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도기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테네의 젊은 청년의 아름다움이나 탁월함을 칭송하였습니다. 이에 명문이 적힌 도기는 그것을 보는 이에게 말을 걸도록 설계되었고 관람자는 이러한 문자, 이미지의 결합 속에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고 다양한 화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장치는 그리스 도기공과 화가들이 이미지가 지닌 감각적 힘과 동시에 문자가 지닌 의미론적 힘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정치적 선언, 종교적 교감, 사회적 담론 등 다양한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통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리스 도기의 명문은 단순히 글자를 새겨넣은 장식이 아니라 의미를 생산하고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며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예술인이었으며 이 점이야말로 고대 그리스 미술이 지닌 또 그리스 문자가 지닌 독창성과 생명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진 교수님 흥미롭고 풍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고대 그리스 도기 속 문자와 이미지 관계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문자가 장식을 넘어서 예술가와 관람인, 관람신을 연결하는 다층적 소통 장치로 기능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혜진 교수님께 인사해 주시기